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살 주부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저인데 작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제 생애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고요. 그 사연을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22에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저는 딸만 넷인 집에 셋째로 태어나 크게 관심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여보, 아들이야. 우리 아들. 산부인과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남편도 펄쩍 뛰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도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구나 라며 기뻐하셨고요. 남편은 서울에서 인테리어 기술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아 결혼하고 나서도 일이 끊이지 않았죠. 처음엔 남의 가게 인테리어만 해주다가 10년쯤 지나니까 조그만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두세 명 두게 됐어요. 아주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애 하나 키우고 사는 데는 감사하게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 2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죠? 진호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야? 진호! 그럼 진호는 누굴 제일 사랑해? 엄마요! 조그맣던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네요. 진호는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장도 여러 번 했고 중학교 땐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죠. 고등학교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엄마, 나 이번에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성적표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공대에 갔고 졸업하고 대기업 IT 개발팀에 들어갔을 때는 동네방네 자랑하느라 바빴죠. 우리 아들이 땡땡 기업에 들어갔어요. 연봉도 5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일만 하고 연애는 안 하는 거예요. 제 눈엔 부족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진호야, 회사에 예쁜 여직원 없니? 있죠. 근데 관심 없어요. 왜?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재롱 보는데 너 그러다 좋은 시절 다 간다. 엄마, 전 아직 과장도 아닌데요.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생각할게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30 중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저에게 소개할 만한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갈 건데 소개할 사람 있어요. 같이 갈게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무엇보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아들은 평소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났어요. 새 옷도 사입고 미용실도 가고 향수까지 뿌렸더라고요. 크게 각오한 것 같았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옆에 단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중단발 머리, 단정한 차림새, 키는 165cm 정도로 아들보다 한 뼘 정도 작았는데 자세가 반듯하고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특히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인사도 90도로 공손하게 했고요. 거실로 안내하니 지은이가 제가 차 준비 도와드릴게요 라며 따라왔어요. 아니야, 손님인데 편하게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차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녹차를 좋아하긴 해요. 저도 녹차 좋아해요. 향이 좋잖아요. 부엌에서 함께 차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 씨는 우리 진호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진호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입사원 때 실수 많이 했는데 진호 씨가 항상 도와줬어요. 한 번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진호 씨가 밤새 도와줘서 다시 만들어줬거든요.
매사에 그렇게 섬세하고 다정해요. 정말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아들이 새삼 대견했어요. 알고 보니 지은이도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진호와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철물점 하시고 어머니는 가게일 도우세요. 형제는 언니 둘이 있는데 다 시집 갔고요. 막내구나. 귀여움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긴 한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철이 들어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가게 일도 도왔고 대학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했고요. 참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까지 먹고 갔는데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요. 저 설거지 잘해요. 집에서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면 안 되지. 엄연한 손님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같이 일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지은이는 아들과 함께 자주 집에 왔죠. 올 때마다 과일이나 떡 같은 걸 사왔는데 제가 빈손으로 와도 돼 라고 해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사오고 싶어서요 라며 꼭 뭔가를 들고 왔죠. 그렇게 순탄하게 만남이 흘러 2달 후에 양가 부모 상견례를 했어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사돈될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안사돈이 겸손하게 인사하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했죠. 아니에요. 지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데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준비하던 중 아들과 지은이가 함께 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전세로 시작하려고요. 5천만 원이면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 구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민망하단 듯 웃으며 덧붙였어요. 사실 저희도 돈을 더 모아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이도 있고 진호 씨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래, 뭐 그것도 괜찮지. 요즘엔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던데.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아쉬웠어요. 우리 때는 부모가 집 하나는 해주는 게 당연했는데 더구나 전세 사기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꾸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하던 표정, 조심스럽게 말하던 모습. 여보,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사주면 어떨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뭐? 아이 무슨 소리야? 요즘 집값이 얼만데? 아이 그래도 우리 하나뿐인 아들인데. 요즘 서울 근교도 5억은 기본이야. 우리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우리 형님들도 조카들 결혼할 때 다 집해줬잖아. 형님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가 있어? 통장에 3억, 적금이랑 주식 합쳐도 4억이 전부야. 은행 대출 받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도 땅 팔 것도 좀 있잖아. 그게 우리 노후자금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빚을 져.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보 생각해봐. 아들이 전셋집 전전하면서 살면 언제 돈을 모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전세 사기당하면 어떡해? 뉴스 안 봤어?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껴 쓰면 돼. 노후에 아프면 아들이 도와주겠지. 아들한테 손 벌리고 살 거야? 말이 그렇단 거야.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그래도 아직 팔팔하잖아. 결국 한 달 후에 남편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대신 너무 비싼 데는 안 돼. 그리고 대출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줄 집 구경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부동산 다니고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설레고 들떴죠. 이 집은 어때요? 역에서 가깝고 학군도 좋아요. 너무 비싸요. 6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쪽은 좀 외곽이지만 신축이에요. 발품을 팔다가 한 달 후쯤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죠. 경기도 신도시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는 32평에 5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가격에 이런 집 찾기 힘들어요. 집주인이 급하게 파는 거라서. 부동산 아주머니 말대로 정말 좋은 매물이었어요. 남향에 뷰도 좋고 단지도 깨끗했죠. 계약금 찍는 날 지은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웃기게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은이가 감격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다 싶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요. 10월이 되고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가을 하늘이 정말 맑고 예쁜 날이었죠.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갔는데 지은이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진호 씨 같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요. 에이 뭐 나야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어머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아참, 어머님도 어서 화장 받으세요. 오늘은 어머님도 주인공이니까. 저기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아이가 좋은 샵으로 예약해준 덕에 저도 오랜만에 전문가 화장을 받았죠. 그날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지은이 친구가 축가를 부르는데 가사를 잊어버려서 중간에 멈췄어요. 순간 조용해졌는데 지은이가 웃으면서 따라 불러주더라고요. 다들 그 모습이 예뻐서 웃었죠. 아이들은 결혼식 한 달 후 초겨울에 입주했어요. 집 구경을 하는데 지은이가 신경 써서 꾸민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 방은 나중에 아기 방으로 쓸 거예요. 벌써 아기 생각을 하니? 빨리 나와서 어머님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을 크게 걸어뒀더라고요. 이 자리는 가족 사진 전용이에요. 앞으로 식구가 늘어나면 더 큰 액자로 바꿀 거예요. 그 후 2년 동안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2번은 꼭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부모님 방문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꼭 지켰죠. 올 때마다 꼭 뭔가를 사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 계절 과일, 건강식품. 어머님, 이거 관절에 좋대요. 하나씩 드세요. 아버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이것도 같이 드시면 좋대요.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은이가 회사 조퇴하고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늦었죠?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회사에 있는데 왜 왔어? 어머님 아프신데 어떻게 회사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그렇게 옆에서 간호해 주는데 정말 딸 같더라고요. 귀찮을 법도 한데 명절 준비도 너무 잘해줬죠. 추석 때는 이틀 전부터 와서 같이 준비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전 부치다가 실패해서 태운 적이 있거든요. 어머, 정신이 없어서 버려야겠다. 아니에요,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탄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그냥 버려, 새로 하면 되지. 아깝잖아요. 이것도 정성인데요. 설날에 떡국을 끓이면 곁에 와서는 어머님, 내년부턴 제가 끓일게요 라고 하던 그 착한 마음씨.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할 텐데 저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죠. 명절 때는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줬고, 평소엔 어머님,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면서 슬쩍 지갑에 넣어주고 갔고요. 아니야, 너희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 맞벌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신 게 최고예요. 동서들이 언제나 절 가장 부러워했죠. 언닌 정말 며느리 복이 터졌어. 요즘 어디 그런 며느리가 있어. 글쎄 말이야, 정말 복 받았지. 2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가끔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지은이가 혼자서라도 꼭 왔거든요. 진호 씨는 회사 일이 있대요. 저라도 와야죠. 혼자 오기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으면 더 편해요. 그렇게 늘 진심이던 아이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데 2년 차가 되던 해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해 초까지 평소와 같았는데 설날부터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엔 전날 밤부터 와서 같이 준비하는데 당일 아침 1시에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근데 지은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죠. 아이 지은아 많이 말랐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무슨 다이어트? 안 그래도 말랐는데 요즘 옷이 안 맞아서요. 하지만 밥상 앞에서도 거의 먹질 않았어요. 좋아하던 갈비찜도 두어 점 먹고 젓가락을 놨죠. 그리고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어요. 무슨 연락 기다리니? 회사에서 급한 메일이 올 거라서. 설날인데 무슨 회사 메일? 해외 거래처가 있어서 시차 때문에요. 뭔가 찜찜했죠. 변명 같았어요. 3월이 되면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일 오후에 치과 정기검진을 받고 나왔는데 근처 백화점에 들를 일이 있었거든요.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는데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불렀는데 못 들었는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평일 오후에 회사원이 백화점에? 그래서 저녁에 전화했죠. 지은아, 오늘 낮에 백화점에서 널 본 것 같아. 네? 백화점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아마 그런가 봐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나 보죠. 하지만 분명 지은이 같았는데 평소 자주 입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달에는 제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우영수가 어제 낮에 네 아들 봤는데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 우리 진호가? 아이 설마 담배 안 피우는데? 분명 진호 맞았어. 인사하려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지나갔지 뭐. 집에 와서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근데 너 혹시 담배 피우니? 네, 요즘 좀 그래요. 언제부터? 왜?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피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는 학창 시절부터 담배를 극도로 싫어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쯤이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매년 아침 일찍 와서 카네이션 달아주고 함께 외식했는데 그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건 없었지만 걱정이 됐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네,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죠. 그달의 어느 날 오후, 진호가 퇴근도 하기 전에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망가져 있었죠.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충혈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진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왔어?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도 TV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진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뭔데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진호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지은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 무슨 실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바람이라도? 아니면 사고라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었어요. 주식? 얼마나? 진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2억 3천만 원이요.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2억을 어떻게 주식에 넣어? 너희가 그런 돈이 어딨어? 진호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초 회사 선배가 지은이에게 바이오 주식을 추천했대요. 땡땡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신약 임상하는 곳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배가 그러는데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가 임상을 통과하면 주가가 10배는 오른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적금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대요. 근데 정말로 한 달 만에 4,5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선배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임상 결과 발표가 다음 달이라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대요. 5천만 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선배가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했대요.
그래서 카드론 몇 천만 원, 또 주가가 떨어지자 제2금융권에서 몇 천만 원. 제2금융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데요. 이자가 비싸요. 연 20% 정도.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했대요. 물타기가 뭐야?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더 사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올라도 본전은 얻을 수 있게. 결론은 그래서 결국 사채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 대표가 임상 데이터 조작으로 구속됐대요. 회사는 거품처럼 사라졌고 2억이 넘는 돈이 그냥 날아갔다는 거였죠. 그 선배도 전재산 5억 날렸대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 안 돼요. 지금 빚이 정확히 얼마야? 원금만 2억 3천, 이자까지 하면 한 달에 630만 원씩 나가요. 분명 아들과 지은이의 월급을 다 합쳐야 빠듯하게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오후 지은이가 왔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통통하고 밝던 얼굴에 뼈만 남았더라고요. 눈은 퀭하고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일단 앉아, 울지 말고. 정말 죽고 싶어요. 매일 한강다리를 지나가면서 차라리 뛰어내릴까 생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으면 다 끝이야? 겉으론 위로했지만 속으론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노후자금 다 털어서 사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주식에다 돈을 날렸다니. 아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공부하려고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다들 주식 얘기만 하니까 모르는 저만 바보 같았거든요. 땡땡 부장님은 테슬라로 3천만 원 벌어서 차 바꿨다. 다른 과장님은 삼성전자로 전세금을 만들었다. 점심시간마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했대요. 처음에 넣은 100만 원이 150만 원 되니까 신기했다면서요. 그때 그만했어야 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선배가 나타난 거예요. 회사에서 주식 천재로 소문난 선배였거든요. 선배가 저한테만 특별히 알려준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 말을 믿고 시작한 게 파멸의 시작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팀장님께 2천만 원, 과장님께 1,000만 원, 동기들한테도 500만 원씩. 그래서 총 얼마야? 5천만 원 정도. 회사에 소문나면 저 잘려요. 남편이 물었어요.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진호가 대답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5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대출 갚고 나면 4억 2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겠네? 그게...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또 뭐가 있어? 사실 지은이가 친구들한테도 빌렸대요. 대학 동창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더... 결국 다 합치면 3억이 넘는 빚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조차 제대로 안 남는 상황이었죠.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남편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뭐? 여보 무슨 소리야? 애들 길거리에 나 앉게 할 거야? 전세금이라도 아껴서 빚 갚게 해야지. 아니 그래도 집이 넓지도 않은데. 그럼 어쩔 거야? 우리가 사준 집 팔아먹고 갈 데도 없는데. 팔아먹다라는 표현에 지은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달 아이들은 집을 급매물로 내놨어요. 다행히 좋은 집이라 한 달 만에 바라던 가격으로 계약이 됐죠. 아이들은 곧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30평 아파트인데 작지만 방이 3개였거든요. 큰 방은 우리 부부가 쓰고 중간 방은 손님방 겸 서재, 작은 방은 창고를 쓰고 있었죠. 창고 정리해서 너희가 중간 방 쓰고 작은 방은 서재로 쓰자. 그런데 지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작은 방 혼자 쓰면 안 될까요? 뭐? 부부가 각방을? 그게...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공황장애도 있어요.
밤에 악몽 꾸고 소리 지르고 한 번은 발작이 와서 진호 씨가 119 부를 뻔했어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약 부작용으로 불면증도 심하고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가끔 울기도 하고. 저도 회사 가야 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래도 부부가 각방을 쓰면 좀 그렇지. 힘들수록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발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서 누가 제 공간에 들어오면 숨을 못 쉬어요. 정신과 선생님도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은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청소도 제가 할게요. 왜? 우리가 남이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로는 누군가 제 물건을 만지거나 공간을 침범하면 공황 발작이 와요. 한 번은 진호 씨가 제 방에 들어왔다가 제가 과호흡으로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알았어. 네 방은 네가 알아서 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지은이는 작은 방에 짐을 풀자마자 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그것도 번호를 누르는 디지털 도어락이었죠. 자물쇠까지 필요한 거야? 네,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죄송해요. 이사 첫날 저녁, 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고 각종 나물과 반찬도 했죠. 밥 먹자는 말에 그 아이는 한참 후에야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밀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저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아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래도 나중에. 정말 죄송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왠지 서글펐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죠. 아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 병원은 다닌다는데. 아이, 돈 문제로 저렇게 됐으니 안 됐지. 이사 온 첫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지은이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호도 그 눈치를 보느라 말수가 줄었죠.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이 새벽마다 지은이 방에서 컴퓨터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그냥 타자 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마우스 클릭 소리가 미친 듯이 났어요. 딸깍딸깍딸깍. 1초에 여러 번씩 누르는 것 같았죠. 아이, 새벽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리고 전화통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진 꼭.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이자는 꼭 입금할게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상자를 세어보니 15개 정도 됐어요. 다 지은이 이름으로 온 거였죠. 발송지를 보니 땡땡 명품 아울렛, 땡땡 럭셔리몰, 땡땡 브랜드샵 같은 곳들이었어요. 명품을 이렇게 많이 샀다고?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죠. 평일인데 집에 있는 것도 이상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아, 회사는? 오늘 연차예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택배 상자들을 보더니 황급히 말했죠. 제가 옮길게요. 무거우실 텐데. 이게 다 뭐니? 쇼핑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그냥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것 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명품 상자들이라니. 지은이가 상자들을 방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슬쩍 물었어요. 요즘 보너스라도 받았니? 네? 네, 뭐 그런 거예요.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지은이가 요즘 보너스 받았다며? 보너스요? 글쎄요, 들은 적 없는데요. 오늘 택배가 15개나 왔더라. 다 명품 상자던데.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5개요? 그렇게 많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지은이 방에서 불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이번 건 정말 대박이에요. 인스타에 올리기만 해도 문의가 막 와요. 물론 원가의 3배는 남겨야죠. 근데 진품 맞죠? 고객들이 계속 물어봐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병행 수입이니까 저렴한 거예요. 병행 수입? 원가의 3배? 무슨 얘기라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하고 나서 청소하다가 거실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명품 브랜드 택이 수십 개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죠.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고 재질도 싸구려 같았죠. 그리고 영수증 조각들도 있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샤넬백 180만원, 구찌 지갑 85만원, 에르메스 스카프 120만원. 한 달에 이런 글 수십 개씩 산다고? 지은이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갔어요. 그리고 항상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한 번은 일요일 오전에 지은이가 서둘러 나가려고 하길래 물었어요. 어디 가니? 일요일 아침부터?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현관에 쇼핑백이 5개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명품 박스들이 가득했죠. 그건 왜 가져가? 아, 친구들이 봐달래서요. 제가 패션 쪽을 좀 아니까. 분명 변명 같았어요. 택배로 오는 수많은 물건, 새벽에 수상한 통화, 주말마다 들고 나가는 쇼핑백들. 확실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편함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왔는데 수신인이 지은이었어요. 실수로 열어봤는데 이번 달 청구액 2,847만 원. 리볼빙 잔액 8,920만 원. 뭐야 이게? 카드 빚이 거의 1억이라니? 청구 내역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땡땡 명품샵 450만 원, 땡땡 아울렛 380만 원, 땡땡 브랜드몰 520만 원. 거의 매일같이 수백만 원씩 결제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날 밤 진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지은이한테 별일 없니? 뭐 같이 있을 시간이 적어져서 잘은 모르지만요. 지은이가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씀씀이가 커졌다거나. 지은이가 큰일을 내긴 했었지만 원래 문제 있는 애는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요. 진호는 애써 지은이를 믿으려는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밤이었어요. 그때도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지은이 방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 이번엔 정말 대박이에요. 오늘만 150개 나갔어요. 마진이 개당 3만 원이니까 우와 돈이 막 들어와요. 내일은 가방 올릴 거예요? 여자들 목소리가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무슨 모임을 하는 거지? 마진? 그건 또 무슨 소리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일을 나갔을 시간이지만 두고 온 물건이 있어 잠깐 집을 들렸거든요. 그런데 복도에 여자 슬리퍼가 여러 켤레 있는 걸 봤어요. 현관에는 커피 테이크아웃 컵이 여러 개 버려져 있었고요. 며느리가 회사 팀원들과 밤새 회의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어딘가 수상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지은이 방에서 사람들 소리 들었니? 아니요, 전 잠들어서. 여자들 여러 명이 와서 무슨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진호는 이번에도 피곤한 듯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 방에 에어컨이 망가졌을 때였을 거예요. 평일 오전쯤 지은이가 평상복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회사 안 가니? 아, 오늘 재택근무예요. 근데 노트북 화면에는 온통 명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가방, 지갑, 신발. 그건 뭐야? 관심 있어? 아, 회사 마케팅 자료예요. 시장 조사하는. 하지만 옆에 놓인 노트를 얼핏 봤는데 샤넬 클래식 원가, 에르메스 입고 일정, 수수료 30% 같은 글씨가 보였어요. 1시간쯤 후에는 핸드폰으로 무슨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보니? 아, 회사 경쟁사 분석이에요. 어머님, 저 일 좀 할게요. 눈치를 줘도 궁금하고 불안해서 곁을 떠날 수가 없더군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누군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착순 10명,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같은 자막이 계속 떴죠. 그때쯤 우체부가 와서 등기 우편을 여러 통 전달해줬는데 발신인을 보니 다 카드 회사들인 거예요. 땡땡카드, 땡땡카드, 땡땡캐피탈, 또 카드 청구서인가 싶었죠. 그날 저녁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등기 우편들을 줬어요. 지은아, 이런 게 왔던데 혹시 무슨 일 있니? 대답도 하지 않고 편지들을 받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아, 결제일이 겹쳤구나. 결제?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필요한 거예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며 답을 피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호를 불렀어요. 진호야,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지은이 걔가 분명히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 제가 본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진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새벽에 여자들 모아서 알 수 없는 얘기하고 마진이 얼마라고 하고 명품 사진 보면서 뭔가 하고 그때 그 카드빚도 그렇고 내가 볼 땐 무슨 다단계 같은 거에 빠진 것 같아. 명품이나 다른 상품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걱정돼. 그날 밤 방에서 진호와 지은이가 크게 싸웠어요. 그럼 안 되지만 견딜 수 없던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당신 설마 다단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야. 근데 왜 새벽까지 사람들 모아서 회의해? 그건 공부하는 거야. 제품 공부하고 마케팅 배우고. 마케팅? 도대체 무슨 마케팅? 며느린 끝까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뭐가 성공이야? 또 빚내서 물건 사재기 하는 거잖아. 싸움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은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올 때마다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띠링 띠링 띠링. 한 번은 지은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거실 상탁에 잠깐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화면에 메시지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슬쩍 보니 언니 가방 언제 와요? 3개월째 기다리는데 유유 환불해주세요. 사기 아니죠? 사기라니요? 설마 그 말이 들려올 줄은 몰랐는데 마음이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쯤 동네 아주머니를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혹시 댁 며느님이 별말 안 하시나요? 네? 무슨 말이요? 우리 딸이 며느님한테 명품 가방 공구로 샀는데 2달째 안 온대요. 200만 원이나 줬는데. 200만 원? 근데 공구가 뭐예요? 공동구매 그런 거라던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물건 사는 거요. 우리 딸뿐만 아닌 것 같던데. 무슨 문제 생긴 건가요? 그날은 정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애써 마음을 진정하려고 들린 카페에서 우연히 지은이를 본 겁니다. 지은이 맞은편에 있던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울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언니, 제가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500만 원,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위 공급처에서 물건이 안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물건 없었던 거죠. 다른 여자가 화를 냈어요. 언니가 멘토님한테 배웠다면서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한 달이면 투자금 2배로 만든다고. 나도 속은 거야. 내 위에 있는 언니들도 물건을 못 받고 있어. 봐봐. 지은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읽어주며 자신도 속았다고 증명하고 있었어요. VIP 다이아몬드 등급 승급 조건,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 시 해외 연수, 하위 라인 10명 이상 확보 시 특별 보너스, 이렇게 체계적이었다고.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내 돈 돌려줘요. 세상에, 완전히 다단계 사기였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지은이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에 큰 브랜드랑 직거래 라인 뚫었어.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김지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됐는데요. 사기요? 사기건으로요.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개입된 겁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답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진호가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지은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멘토님, 저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환불 요구하는데. 네? 연락 두절이요? 그럴 리 없어요. 본사가 없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는 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떤 게 아이를 도와주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아무 소리가 안 나더군요. 우선은 진정한 후에 이야기 나눠보자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야지. 이상하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고요. 지은아?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열렸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문을 열었는데 지은아! 지은이가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소주병 여러 개와 수면제가. 지은아, 정신 차려! 119에 전화하고 진호한테도 급히 연락했어요. 지은이를 깨우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방을 둘러봤는데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은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명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열어보니 다 가짜 같았어요. 조잡한 짝퉁들이 가득했죠. 책상 위에는 피해자 명단이 빼곡했어요. 박땡땡님 샤넬백 300만원 미지급, 이땡땡님 에르메스 지갑 150만원 미지급, 최땡땡님 루이비통 3개 500만원 미지급. 100명이 가까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미지급이었어요. 총 수주 금액 4억 9천만원, 실제 구매 가능 금액 0원, 차액 4억 9천만원. 5억이라니 그게 다 사기로 받은 돈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문자 단체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은쌤과 함께하는 명품 라이프, 공부 여신 지은쌤 VIP, 지은쌤 패밀리, 다이아몬드 등급 도전. 각 채팅방마다 수백 명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멘토라는 사람과의 대화. 이번 달 실적 부진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 모집하세요. 제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제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라인을 더 만들어야 수익이 나요. 완전한 다단계 조직이었어요. 저는 넋이 나가 책상에 있던 지은이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도 거짓말했다. 물건이 곧 온다고. 미안해 죽겠다. 엄마한테 생활비 달라고 했다. 피해자한테 일부라도 돌려주려고. 멘토님이 조금만 더 버티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정말일까? 더 이상 못하겠다.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다. 가족에게 죄스럽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호를 만났어요. 출장 중에 연락받고 바로 온 거였죠. 엄마, 지은이가...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위독하진 않대. 위 세척하고 있어.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진호한테 방에서 본 것들을 얘기했어요. 5억 가까운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못했어. 완전히 다단계 사기에 빠진 거야. 진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또 이런 일이... 이번엔 더 심각해. 피해자가 100명은 돼.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정신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다음날 지은이가 깨어났죠. 어머님, 진호야. 왜 또 이런 짓을 했어? 진호가 울면서 물었어요. 지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일인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사기가 된 거야? 멘토가 그러는데 물건은 나중에 주고 먼저 사람을 모으래. 그래야 대량 구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시작됐대요. 처음엔 정말로 물건을 구해서 줬는데 점점 물량이 안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조금씩 돌려주는 식이 됐어. 돌려막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주일 후 지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조금 더 휴식을 취한 후 아이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작년에 인스타에서 어떤 언니를 알게 됐어요. 명품 공구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그 언니가 바로 멘토였대요. 처음엔 그 언니 밑에서 일만 도왔어요. 고객 응대하고 포장하고. 그런데 어느 날 네 라인을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인? 제 밑에 사람들을 모으래요. 그래야 진짜 돈을 번다고. 처음엔 친구들, 회사 동료들한테 권했대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상했어요. 물건은 계속 다음 주, 다음 달로 미뤄지고 대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라고만 하고. 어느 순간 눈치챘대요. 이게 사기라는 걸.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이미 받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든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로 물건이 올 거라고.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 멘토 언니도 계속 그랬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본사에서 물량 풀린다고. 포기하면 다 잃는다고. 하지만 결국 멘토도 연락이 끊겼고 본사라는 곳도 사라졌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지은이도 위에 돈을 바쳤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아랫사람들한테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네가 다른 사람들을 속인 건 사실이야. 알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 어떤 잘못도 네 목숨과 바꿀 수 없단다. 넌 우리 가족이잖아, 지은아. 저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다단계와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변제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실형도 가능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5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아파트 팔면 3억은 나와. 남편이 말했어요. 나머지 2억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해주실 거야. 퇴직금도 중도 인출하고. 지연이는 우리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속으론 화가 났지만 며느리가 죽을 생각까지 한 걸 아니까 차마 내칠 수 없었죠.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한 달 넘게 계속됐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매번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반응은 다양했죠. 그래도 돈이라도 돌려주니 다행이네요. 다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돈만 돌려주면 끝이에요? 하며 끝까지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았죠. 됐어. 돌려받기라도 해서 다행이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해. 똑바로 살고. 피해 변제율은 약 90%였어요. 나머지 10%는 이자와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때문에 합의가 어려웠죠. 그 과정에서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그렇게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다녔죠. 어머님,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본인도 상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본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또다시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님, 진호야,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이젠 새 사람 될게요. 회사에서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다니기 힘들어졌죠. 몇 달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고객 응대와 포장 일을 하는 단순 업무였지만 어머님, 취직했어요.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잘했네, 수고했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지은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직하게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쇼핑 중독과 과시욕이 있었대요.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알았으니 고치면 돼. 사회봉사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했어요. 피해 상담을 돕는 일이었죠.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피해 예방을 돕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정직원이 됐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아 팀장님이 추천해 주셨대요. 월급이 좀 올랐어요. 이제 250만 원은 받아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SNS는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안 살아요. 제가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명품은커녕 필요한 것만 사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기부해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상하고 싶어서 매달 5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어요. 진호와의 사이도 회복됐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끈끈해졌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제 됐어. 앞만 보고 가자. 아이들은 작은 전셋집을 얻었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주말엔 봉사활동을 해요.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위해서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빠질 수 있다고. 강의를 들은 한 아주머니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네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본인이 더 감사하다며 자신의 실수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대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 악몽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에 빠질 수 있었는지. 하지만 지은이는 말해요. 그때 전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욕심, 남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 그게 저를 망친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거죠. 어머님이 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진호도 끝까지 곁에 있어줬고. 그게 아니었으면 전 정말...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미래를 보자. 저도 며느리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지은이는 이제 정말로 새 사람이 됐어요. 검소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앞으로는 절대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우리 가족. 특별할 것 없는 반찬에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커졌거든요. 저희 가족이 이겨낸 이 역경과 고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전하고 싶어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